미국의 텅 빈 오피스 빌딩들을 아파트먼트로 전환하는 재건축이 4년 만에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65세 시니어들이 올해부터 정점에 도달해 실버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는 2연속 압승을 거둬 경선 승부를 일찌감치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직종은 상하원 의원들인 반면 높은 신뢰를 보내는 직종은 의료진들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50만 명이 지고 있는 의료비 빚 20억 달러를 없애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텅 빈 오피스 빌딩들을 부족한 아파트먼트로 전환하는 재건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4배나 급증했으며 워싱턴 DC와 뉴욕시, 달라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텅 빈 오피스 빌딩들을 부족한 아파트먼트로 일대 전환하는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에서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유닛은 2024년 현재 55,300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에 12,100채에 비해 4년 만에 4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23,100채, 2023년에는 45,200채로 매년 2배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 현재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고 있는 유닛이 많은 곳을 보면 1위는 워싱턴 DC로 5,820채나 됩니다. 2위는 뉴욕시로 5,215채이고 3위는 달라스로 3,163채, 4위는 시카고로 2,822채, 5위는 로스앤젤레스로 2,442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시 당국의 주도로 48개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애틀랜타는 9위로 1,422채이고 시애틀은 15위로 973채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재건축 부문,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어서 민간 업체는 물론 지역 정부와 의회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들은 팬데믹 시절 재택근무로 텅 비기 시작했고 팬데믹 종료 후에도 일주일에 2-3번만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주를 이루면서 예전으로 완전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들에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팔 수도 없고 재융자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대도시들에서는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해 렌트비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에서는 비어있는 오피스 빌딩 가운데 오래된 건물들 위주로 아파트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필요시 조닝도 변경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피스 빌딩의 아파트 전환 재건축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폭락과 이에 따른 모기지 상환 불능을 줄여주면서 집값과 렌트비를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거나 메디케어에 등록해야 하는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이 올해 41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버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들은 하루에 11,000명씩 65세가 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 해 410만 명 이상씩 메디케어 등록 연령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거나 메디케어에 등록해야 하는 시니어들이 2024년 한 해에만 410만 명에 달해 피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65세가 되는 미국 내 시니어들은 2025년에는 417만 명으로 더 늘어나고 2026년에는 412만 명, 2027년에는 410만 명으로 4년간이나 피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8년에 가서야 소폭 줄기 시작해 408만 명, 2029년에는 407만 명, 2023년에는 38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인 1946년부터 1964년생 사이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미국에서만 7,600만 명 이상 있어 해마다 은퇴하는 연령 또는 메디케어에 등록해야 하는 65세에 도달하는 시니어들이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크 65 또는 실버 쓰나미로 부르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근년 들어 65세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많고 사회보장연금은 67세부터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저축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비해 65세가 되면 일하고 있더라도 메디케어 정부 의료보험에는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당월, 그리고 생일이 지난 후 3개월 등 모두 7개월의 기간 안에 반드시 메디케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료진 방문 또는 통원 치료를 커버해주는 파트 B입니다. 그런데 설정된 기간 안에 최초 등록을 안 하면 파트 B의 프리미엄에 10% 페널티가 영구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CBS 뉴스는 상기시켰습니다. 65세가 될 때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 20인 이상 회사에서 직장 의료보험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면 이 보험에서 1차 커버하고 2차로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인 이하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장 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서 1차로 커버받게 됩니다. 시니어들의 은퇴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으나 그때에는 80%밖에 받지 못하고 67세부터는 100%를 다 받게 되며 70세에 신청하면 107%로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언제 신청해 받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70세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2024 공화당 경선의 첫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는 2연속 압승으로 경선 승부를 일찌감치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 투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 경선의 두 번째 무대이자 첫 번째 직접 투표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 87만 3천여 명의 등록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줄을 이어 양자 대결이 펼쳐졌으나 승부는 싱겁게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현지 시각 저녁 7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곧바로 개표에 돌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과반을 넘는 득표로 2연속 압승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일 전야에 나온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60 내지 62%의 지지율로 35 내지 38%에 그친 헤일리 전 주지사와의 격차를 22 내지 27포인트 차이로 더 벌려 압승을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징적으로 자정투표를 실시한 딕스빌 로치에서는 유권자 6명이 전부 헤일리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으나 이곳의 승자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된다는 징크스는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에 의해 깨지게 됐습니다. 뉴햄프셔 곳곳의 투표장에서는 두 80대 후보 대신 차세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헤일리 측 구호가 나왔으나 공화당 경선을 일찍 끝내고 바이든과의 리매치로 배악권을 탈환하는데 하나로 뭉치자는 트럼프 측 구호에 묻히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와 25 내지 30포인트 차이의 압승으로 마지막 남은 헤일리 후보를 주저앉혀 경선 승부를 일찌감치 끝내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늦어도 2월 24일 개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헤일리 후보를 완전 주저앉히려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지냈던 곳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도 현재 여론 지지율대로 52대 22%, 30포인트 차이로 완승을 거둘 경우 그녀의 중도 하차를 압박하고 사실상의 게임 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양당의 등록 유권자 30%씩보다 더 많은 39%나 되는 무소속 유권자들의 도움으로 역전국을 펼치지는 못하더라도 경선 레이스를 최대한 끌고 가는 생존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뉴햄프셔와 비슷한 환경에 2월 27일 미시간 프라이머리까지 살아남는 전략을 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완패할 경우 조기 하차 압력을 받게 되고 공화 경선은 일찌감치 승부가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낮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직종은 상하원 의원들로 조사돼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높은 신뢰를 보내는 직종은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진들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선거의 해를 맞았으나 미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직종은 역시 정치인들로 변함없었으며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직종은 의료진들로 갤럽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갤럽이 23개 직종에 대해 윤리의식과 정직성, 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가장 높은 신뢰를 받은 직종은 간호사로 78%를 기록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신뢰도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85%에서 7포인트나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인 듯 수의사들이 65%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비의료진으로 엔지니어가 60%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4위는 다시 의료진으로 치과의사가 59%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일반 의사로 56%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6위는 약사로 55%의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 일반의사, 약사 등은 모두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하면 각 9포인트씩 신뢰도가 하락한 겁니다. 경찰관의 신뢰도는 45%로 역시 팬데믹 직전보다 9포인트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대학 교수는 42%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직종 중에선 연방 하원 의원이 고작 6%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8%의 신뢰에 그쳐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원들도 고작 8%의 신뢰를 받아 정치인 못지않은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판매원과 주식 브로커 직종도 12%의 낮은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주지사와 변호사는 같은 16%의 낮은 신뢰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언론인과 은행원들도 19%의 신뢰도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직자는 32%의 신뢰도로 낮은 편으로 분류됐습니다. 의료진 중에서는 척추신경의 33%, 정신과 의사 36%로 다른 의료진들보다는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개 직종들에 대한 미국민 신뢰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1포인트 오른 노조 간부 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22개 직종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뉴욕시가 시민 50만 명이 지고 있는 의료비 빚 20억 달러나 없애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서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각 병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 부채를 싼 값에 넘겨받아 시민들의 의료비 빚을 없애주는 방식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정부 당국이 대신 없애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RIP, 메디칼 데트라는 비영리 기구와 손잡고 뉴욕 시민 50만 명이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 빚을 넘겨받아 20억 달러나 없애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방안에 1,80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 시민 50만 명의 의료비 빚 20억 달러를 없애주게 돼 전국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RIP 비영리 기구는 병원 측과 협상해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 부채를 대폭 할인가로 넘겨받은 후에 그 채권을 없애버리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1,800만 달러를 들여 병원들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뉴욕 시민 50만 명의 의료비 빚 20억 달러어치를 덤핑 가격으로 넘겨받은 후 그 채권을 소각시켜 주민들을 의료비 빚에서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상당 분야에서 당국이 소액을 투입해 받지 못하는 악성 채권을 덤핑 가격으로 넘겨받은 후 그 채권을 소각시켜 주민들을 빚에서 해방시켜주는 공공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큰 수술을 받는 등 병원 신세를 질 경우 의료비 빚더미에 오르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프리미엄 건강보험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진료나 치료받을 때마다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도록 건강보험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의 기간 중에 설정된 수천 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다 찰 때까지 의료비 전액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빚만 쌓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파산하는 사유 가운데 1위가 바로 의료비 빚을 견디지 못한 의료 파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비 빚에 대해선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컬렉션 회사에서도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의료비 빚에 대해선 신용평가 기관이나 컬렉션 회사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방이나 일부 주정부, 지역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미국인들도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부담하게 된 의료비 빚과 렌트비나 생필품 구입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